미경 씨 댁으로 온 것 같은데 제 우편함에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셨네요. 비까지 맞으시고 저 때문인가요? 괜찮습니다. 금방 오는 길이었으니까요. 옷이 많이 젖으셨는데 잠깐 들어와서 말리고 가세요.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그런데 원하시면 더 진한 것도 있어요. 더 진한 거라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우편물 전달로 시작됐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우편물을 잘못 가져다 주신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설렘과 기대가 스며들었고 때론 예기치 못한 시련도 있었지만 결국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한 결말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57세에 찾아온 제 두 번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57세 한미경이에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혼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저희 전부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모든 게 의미를 잃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수업 준비도 그 모든 일상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을 5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결정했어요.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서울로 오세요. 딸이 가끔 전화로 말하곤 했지만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꾸며놓은 작은 화단, 함께 걸었던 의암호 산책로, 모든 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줄 필요가 없다는 현실이 저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미경아, 아침 먹어. 예전에는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지금은 혼자 앉은 식탁에서 미지근한 된장국만 마시고 있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해요.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정리할 것도 별로 없는 집을 이리저리 치우면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집이라 금방 끝나버리죠. 그러면 또다시 텅 빈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는데 지금은 혼자 후루룩 먹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놓고 먹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공허함을 달래주지는 못해요. 오후가 되면 더욱 적막해져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다보면 소양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고 젊은 부부들이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쓸쓸해지더라고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구나. 싶어서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오늘 어땠어?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혼자 해야 해요.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정말 없어요. TV 앞에 앉아 있지만 집중도 안 되고 책을 읽으려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밤 9시가 넘으면 더욱 적막해져요. 옆집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집은 시계 소리만 똑딱 들릴 뿐이에요. 이런 고요함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요.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외로워요.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옆자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남편과 함께 누워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은 그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이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분리수거를 하러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옆집에 사시는 이태수 씨였어요. 태수 씨는 59세의 단정한 분이셨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죠. 평소에도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항상 문을 잡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모아둔 택배 상자들을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무거웠어요. 특히 인터넷으로 주문한 쌀 20kg이 들어있던 큰 종이 박스는 혼자 들기에는 벅찼거든요. 분리수거장에서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태수 씨가 제 모습을 보시고는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제가 들고 있던 가장 무거운 종이 박스를 대신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목 다치시겠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강요하는 느낌도 전혀 없었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도움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얼른 인사를 드렸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혼자 하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무거운 것들을 처리하는 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거든요. 태수 씨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종이박스들을 분리수거함에 정리해 주셨어요. 정말 능숙하게 상자들을 접어서 넣어주시더라고요. 혼자였다면 한참 걸렸을 일을 몇 분 만에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도 요령이 있어요. 다음에 또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태수 씨가 손을 털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 따뜻한 분위기였죠. 그날부터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정말 그래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안부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며칠 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택배 많이 오던데 또 무거운 것 없었어요?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가벼운 것들이었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대화조차 어색했는데 태수 씨와는 왠지 편안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태수 씨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시는 분이었고 저녁에는 주로 집에서 독서를 즐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요즘은 뭘 하며 지내세요? 집에서 주로 책 읽고 TV 보면서 조용히 지내요. 태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가끔 동네 산책하고 집에서 시간 보내죠.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3년 넘게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은 며칠 뒤 목요일 오후에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똑똑 떨어지기만 할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수인가 싶어서 다른 곳도 확인해 봤는데 화장실 세면대는 잘 나오더라고요. 부엌 수도꼭지만 고장이 난 거였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난감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수리업체들을 찾아보며 이곳저곳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수도꼭지 수리 가능한가요?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요? 하지만 대부분 출장비만 5만 원에서 8만 원이더라고요. 수리비는 별도라고 하니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한창 전화를 걸고 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태수 씨도 함께 타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핸드폰을 귀에 대고 업체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제 대화를 다 들으셨나 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각자 집으로 가려는데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는 목소리였어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해 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무리 좋은 이웃이지만 집 안까지 들여보내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수리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너무 폐가 될 것 같아서요. 전혀 폐 안 돼요. 저도 집에서 이런저런 수리는 자주 하거든요. 태수 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태수 씨를 집으로 모셨어요. 처음으로 이웃분을 집에 들인 거였죠. 사실 남편 돌아가신 후로는 딸 빼고는 집에 손님을 모신 적이 없었거든요. 태수 씨는 부엌을 보시더니 아, 이거네요.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하고 말씀하시면서 싱크대 아래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정말 능숙해 보였어요. 혹시 공구가 필요하면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간단해요. 태수 씨가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보시더니 몇 분 만에 물이 콸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배관 연결 부위가 조금 느슨해진 거였어요. 조여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거든요.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수리를 마치고 나서 태수 씨가 손을 씻으시는데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든든해 보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든든함을 느껴봤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업체 부르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태수 씨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면 이런 게 더 번거로우실 텐데 편할 때 말씀하세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말이었어요.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 진심 어린 배려였죠.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어요. 단순히 고마운 마음 이상의 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든든하네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그 순간 태수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잠깐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태수 씨가 집을 나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도움을 받은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계속 태수 씨 생각이 났어요. 능숙하게 수리해 주시던 모습, 땀을 닦으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건네주신 따뜻한 말까지. 혹시 내가 태수 씨에게
단순한 이웃지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있던 어느 금요일 밤 11시경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았는데 깜빡하고 거실로 나와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참 드라마에 빠져 있다가 문득 부엌 쪽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뭐지? 싶어서 코를 킁킁거렸는데 점점 냄새가 심해지더라고요. 그제야 깜짝 놀라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물이 다 증발해버린 주전자가 빨갛게 달궈져 있었고 주변 가스레인지 후드에까지 작은 불꽃이 번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일단 가스레인지는 껐는데 후드 쪽 불은 계속 타고 있었어요. 물을 뿌려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전기가 있는 곳에 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소화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오고 있는 소리였는데 곧바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경 씨, 괜찮으세요? 태수 씨 목소리였어요. 아마 연기 냄새나 소란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저는 얼른 문을 열었어요. 태수 씨, 부엌에 불이 나서. 말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 씨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바로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소화기 가져올게요. 하고 급히 옆집으로 뛰어가셨어요. 정말 몇 초 만에 소화기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신 태수 씨는 정말 침착하게 소화기를 분사하셨어요. 하얀 가루가 푹 나오면서 불이 금세 꺼졌어요. 그리고 환풍기를 틀어서 연기를 빼내기 시작하셨고요. 불이 완전히 꺼진 걸 확인하신 후에 태수 씨가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무서우셨죠?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에요. 태수 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태수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으니까요. 하며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 마음이 많이 안정됐어요.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태수 씨는 정말 꼼꼼하게 도와주셨어요. 소화기 가루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환기도 시켜주시고 가스레인지 상태도 점검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요리할 때 조심하세요.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더 신경 써주시고요. 태수 씨가 당부해 주시는데 정말 가족처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태수 씨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거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태수 씨가 당연한 일이에요. 이웃끼리 도우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에게 태수 씨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달려와 주신 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태수 씨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안정감과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 든든함을 느낀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하늘이 잔뜩 흐려 있더라고요. 날씨 예보에서는 비 소식이 없었는데 구름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집에 반찬거리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였어요. 빨리 사고 돌아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계산을 마쳤는데 밖을 보니까 하늘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마트를 나왔는데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그런데 채 5분도 안 걸어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방울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쏟아지는 소나기로 변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비였어요. 우산도 없고 비를 피할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근처 버스 정류장 처마 밑으로 급히 뛰어갔지만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빨리 뛸 수도 없었고 이미 옷이 반쯤 젖어버렸어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고 언제 그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집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 상태로는 완전히 흠뻑 젖을 게 뻔했어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리더니 제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창문이 내려가면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바로 태수 씨였어요. 타세요. 적겠습니다. 태수 씨가 정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런 때 나타나 주시다니 정말 구세주 같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급히 차에 탔어요. 차 안은 정말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히터가 적당히 나오고 있어서 젖은 옷 때문에 추웠던 몸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무엇보다 태수 씨가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어떻게 이 시간에 나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태수 씨가 마트 가는 걸 봤는데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됐거든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나와 주신 거였어요. 차 창문으로 빗방울들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차 안에서는 안전하고 따뜻했어요. 태수 씨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혼자였다면 분명 비에 흠뻑 젖어서 감기라도 걸렸을 텐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빗소리를 들으며 차 안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에요. 가끔 태수 씨가 천천히 가도 되죠? 하고 물어보시면 네, 천천히 가세요. 하고 대답하는 정도였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작은 배려와 도움들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따뜻했던 차 안의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태수 씨의 배려심,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안정감과 편안함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따뜻한 도움을 주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공감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감정의 변화를 느끼던 며칠 뒤였어요. 토요일 오후에 동네 주민센터 앞 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린다는 안내 방송이 아파트에 나왔거든요. 춘천시민화합축제라는 이름으로 동네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박한 행사였어요. 평소 같으면 혼자 나가기가 좀 그래서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있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섞여서 축제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태수 씨를 만났는데 태수 씨도 축제에 가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같이 가볼까요? 하는 말이 나왔어요. 태수 씨도 그러죠.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며 웃으셨고요. 축제 현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었고 젊은 부부들은 손을 잡고 다니고 있었어요. 어르신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구경하고 계셨죠. 각종 먹거리 노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 그리고 춘천 명물인 닭갈비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의 냄새가 섞여서 군침이 돌더라고요. 태수 씨와 저는 천천히 축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이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어깨가 스치거나 팔이 닿을 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특히 사람들이 몰려서 길이 좁아진 곳을 지날 때는 태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괜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의식하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고 기분 좋은 감정이었거든요. 축제장 한편에 있는 막걸리 노점에서 태수 씨가 한잔 하실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편인데 그날은 축제 분위기 때문인지 네, 좋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노점 앞에 놓인 간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막걸리를 시켰어요. 아저씨가 가져다 주신 막걸리는 정말 시원하고 달콤했어요. 파전도 하나 시켜서 같이 먹었죠. 이런 자리에 혼자 오면 쓸쓸했을 텐데 미경 씨가 있어서 즐겁네요. 태수 씨가 막걸리 잔을 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뭔가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아마 막걸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태수 씨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싶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낸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태수 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경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막걸리 한 잔에 취해서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처음으로 태수 씨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축제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이 되어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태수 씨가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축제장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날이 저희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그 축제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로 태수 씨와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그날 밤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태수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태수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20대 초반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막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술을 배워가며 현장 경험을 쌓아가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태수 씨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씀하시는데 그 고생스러웠던 시절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경험도 쌓아가셨다고 해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서 작은 토목 회사를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했죠.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조금씩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고생과 보람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직원들도 10여 명 정도 되고 춘천 지역에서는 믿을 만한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삶은 많이 희생했다는 거였어요. 평생 사업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인생 동반자를 찾을 기회는 놓쳐버린 거였어요. 젊었을 때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죠. 태수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20대, 30대에는 정말 일에만 집중하셨던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뛰어다니고 주말에도 일하는 게 당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할 시간도 기회도 없었던 거죠. 40대가 되어서야 이제 좀 여유를 갖고 개인적인 삶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구나 싶었는데 그때는 이미 주변에 적당한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주변에서 소개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지만 평생 일만 해 오던 사람이 갑자기 연애나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50대가 되고 나서는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나이도 나이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집에 혼자 있으면 텅 빈 느낌이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 태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와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외로움은 똑같았으니까요. 저도 그 마음 정말 잘 알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공감한다는 표시로 말씀드리니까 태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태수 씨의 묵묵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에 더욱 깊이 감동받게 되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스럽기까지 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약한 모습까지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정말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외로움 같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태수 씨는 정말 솔직하셨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마음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단순히 좋은 이웃을 넘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태수 씨를 더욱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게 된 며칠 후였어요. 목요일 오후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오후 5시쯤 되니까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마트도 붐볐어요. 필요한 것들을 사고 계산을 마친 후 집으로 향하는데 마트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길에 작은 계단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다니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장바구니가 평소보다 무거워서 그랬나 봐요. 쌀도 사고 각종 채소들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좀 더 신중하게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발이 헛나갔어요. 아마 장바구니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은 것 같았어요. 순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비틀고 말았어요.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장바구니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고요. 처음에는 잠깐이겠지 싶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발목에 체중을 실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팠어요. 아마 삐끗한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혼자서 일어나려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제대로 설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계단 난간을 붙잡고 절뚝절뚝 걸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미경 씨,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태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오고 계시더라고요.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요. 제가 겨우 대답하니까 태수 씨가 급히 제 옆에서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면 안 돼요. 태수 씨가 제 팔을 받쳐주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도 다른 손으로 들어주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태수 씨의 부축을 받으며 집까지 가는 동안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집까지 갔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수 씨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태수 씨는 계속 저를 돌봐주셨어요. 소파에 앉게 해주시고는 얼음찜질을 해야겠어요. 하시면서 냉동실에서 얼음을 가져와 수건에 싸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 발목에 조심스럽게 얼음찜질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세심하게 아픈 부위를 찾아서 얼음을 대주시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설레더라고요.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나아질 겁니다. 태수 씨가 제 발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다친 발목을 돌봐주시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이런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태수 씨의 손길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묘한 안도감과 함께 설레는 기운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많이 아프세요? 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자 저는 아니에요. 태수 씨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얼음찜질을 해주신 덕분에 발목 부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태수 씨는 마지막까지 내일도 부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하며 당부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태수 씨 생각이 났어요.
조심스럽게 제 발목을 어루만져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태수 씨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커져가던 며칠 후였어요. 금요일 저녁 7시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트 근처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분이 마차 안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태수 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정말 태수 씨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태수 씨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맞은편에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데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태수 씨와 마주보고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태수 씨는 그냥 좋은 이웃일 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여자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괜히 질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집까지 가는 동안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태수 씨에게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나는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포장마차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태수 씨가 그 여자분을 보며 웃고 있던 모습, 정말 편안해 보이던 분위기까지.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태수 씨는 자유로운 몸이시고 누구와 만나든 상관없는 일인데 제가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현관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지러 나갔는데 마침 태수 씨도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경 씨. 태수 씨가 평소처럼 밝게 인사해 주셨는데 저는 왠지 어색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대충 인사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수 씨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혹시 어제 보신 것 때문에 마음 쓰셨죠? 하고 먼저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본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제 여동생입니다. 태수 씨가 급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동생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힘들어해서 잠시 위로해 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안도가 되더라고요. 여동생이라고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제 표정을 보신 태수 씨가 괜히 오해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먼저 사과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미경 씨 생각이 먼저인 건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수 씨도 저를 의식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이 그만큼 태수 씨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야말로 이상하게 생각해서 죄송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57세가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가 풀린 후 태수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한 거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한 지 일주일쯤 지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정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태수 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미경 씨 댁건데 제 우편함에 잘못 들어왔네요. 태수 씨가 젖은 우편물을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우체부가 실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우편물보다 태수 씨의 상태가 더 걱정됐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서 추워 보이셨거든요. 이런 상태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었어요. 잠시 들어오세요. 옷도 좀 말리고 가셔야죠. 저는 자연스럽게 태수 씨를 집 안으로 모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권하니까 결국 들어오셨어요. 거실로 안내해서 소파에 앉게 해드리고 수건을 가져다 드렸어요. 태수 씨는 머리를 닦으시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태수 씨가 그럼 고마운 마음으로 한잔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차를 마시면서 태수 씨의 젖은 옷이 어느 정도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히터도 틀어드리고 창문도 닫아서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죠. 다행히 감기라도 걸리실까봐 걱정했는데 금세 몸이 따뜻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거실에 마주 앉아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평소에는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짧게 만났는데 이렇게 집에서 차분히 앉아 있으니까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은 따뜻한 조명 때문에 정말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생강차의 달콤한 향기도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요. 태수 씨가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있다 보니 이런 대화가 제일 그립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서 태수 씨도 저처럼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낼 때가 많거든요.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사는 집에서는 TV 소리 빼고는 제 목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상황은 달랐지만 결국 혼자 지내는 적막함은 비슷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태수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라고요. 미경 씨 웃는 모습 보니 집이 훨씬 따뜻해지네요. 태수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런 칭찬을 들어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밖에 비는 점점 더 새져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빗방울들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오히려 거실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도 비 때문에 당분간은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문 쪽에서 바람 소리가 심하게 나더니 창문이 조금 열려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비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창문을 닫으러 갔어요. 창문 손잡이를 잡고 닫으려고 하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마 습기 때문이었나 봐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태수 씨가 급히 일어나서 제 손목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거의 손이 닿을 거리까지 가까이 있었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태수 씨의 따뜻한 눈빛과 제 시선이 얽히면서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고 뭔가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갑작스럽게 가까워진 순간에 느끼는 그 설레는 기분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꿔놓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서로의 눈빛이 얽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수 씨의 따뜻한 손이 제 손목을 붙잡고 있고 우리는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 고요한 순간의 배경음악이 되어주고 있었죠.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혼자 있다 보니 이런 대화가 제일 그립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서 태수 씨도 저처럼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조용히 대답하니까 태수 씨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이웃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특별한 사이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태수 씨는 여전히 제 손목을 잡고 계셨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제 팔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거든요. 거실의 따뜻한 조명이 태수 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태수 씨의 표정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그때 태수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경 씨 웃는 모습 보니 집이 훨씬 따뜻해지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 낭만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우리 둘만의 시간을 위해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은 정말 아늑했어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생강차 향, 그리고 히터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온기까지. 모든 게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태수 씨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손목을 잡고 있던 태수 씨의 손이 조금씩 위로 올라와서 제 팔을 감쌌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저도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리워했던 따뜻한 포옹과 사람의 온기를 말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죠.
태수 씨의 눈빛 속에서 저와 같은 감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서로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것도 모두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져 왔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서로에게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거실의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순간이었어요.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지던 그 순간,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4년 동안 혼자 지내며 쌓여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모두 그 한순간에 담겨 있었어요. 태수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어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의 온기가 제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태수 씨를 안았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57세가 되어서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태수 씨가 제 귓가에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동이 느껴졌어요. 저도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고, 거실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오직 우리 둘의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4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 매일 반복되던 외로운 일상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까지. 태수 씨도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평생 사업에만 매달리며 개인적인 행복은 포기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미경 씨, 저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과도 이렇게 깊은 감정을 나눈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거든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 씨의 손이 정말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제게는 그 작은 접촉조차 소중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거의 멈춰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살짝 보이기도 했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태수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면서 천천히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밤을 함께 보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의 교감을 나눈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지난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나누었어요. 태수 씨의 어려웠던 사업 초기 이야기, 저의 교직 생활과 남편을 간병했던 힘든 시간들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외로워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한 기운이었거든요. 태수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계셨고,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57세에 다시 찾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태수 씨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헤어질 때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이웃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 행복한 시간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큰 시련을 맞게 되었어요. 바로 제 딸 때문이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이 갑작스럽게 춘천으로 내려온 거였어요.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왔을 텐데, 그날은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딸이 온 날이 하필 토요일 오후였는데, 태수 씨와 저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도 잡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페 유리창 너머로 딸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설마 우리 딸이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말 제 딸이었어요. 딸도 저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딸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더니 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에게 태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각될 줄은 몰랐어요. 태수 씨도 제 표정 변화를 보시고는 무슨 일인지 눈치채셨어요. 혹시 따님이신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니까 딸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언제 왔니?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 정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딸이 울먹이며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4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딸에게는 아직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테니까요. 딸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딸은 고개를 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의 차가운 시선과 눈물, 그리고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4년이 지났다고 해도 딸에게는 아직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남아있을 텐데 너무 성급했나 싶었어요. 다음 날에도 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밥을 차려놔도 먹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런 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태수 씨한테도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딸이 반대하는데 계속 만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며칠 동안 태수 씨와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태수 씨도 상황을 이해하시는지 억지로 연락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며칠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태수 씨와 함께 했던 따뜻한 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딸과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집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막막한 상황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던 중이었어요. 마침 제 생일이 다가왔는데 58번째 생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딸이 미리 축하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 해는 완전히 잊고 지낼 것 같았어요. 생일 당일 아침에도 딸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아침밥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이게 내 생일이구나 하는 쓸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어서도 아무도 생일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태수 씨도 이 상황을 아시니까 연락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외로운 생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녁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태수 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정말 예쁘게 포장된 작은 케이크였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딸이 집에 있다는 거였어요. 오후에 일찍 들어와서 방에 있었거든요. 태수 씨를 들여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딸이 집에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태수 씨가 괜찮습니다. 따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면 좋겠네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결국 태수 씨를 거실로 모시게 되었어요. 딸을 불렀는데 처음에는 나오지 않더니 한참 후에 마지못해 거실로 나왔어요. 정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태수 씨는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고는 정말 정중하게 딸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수라고 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목소리였어요. 딸은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정말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태수 씨가 케이크를 꺼내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미경 씨는 제게 늘 큰 힘이 되지만 오늘은 제가 대신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는 딸을 바라보시면서 따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요. 하고 덧붙이셨어요. 정말 진심 어린 눈빛으로 딸의 허락을 구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딸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태수 씨의 진실된 태도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받아들여야겠죠? 딸이 조용히 말하더니 눈물을 훔쳤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을 드디어 풀어낸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태수 씨도 정말 안도했어요. 딸도 결국 제 행복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였죠. 태수 씨가 정말 조심스럽게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셨어요. 58개의 촛불이 따뜻한 빛을 내며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생일 분위기였어요. 소원 빌어보세요. 태수 씨가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 딸과 태수 씨, 그리고 저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말이에요. 촛불을 끄고 나니 딸이 처음으로 태수 씨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우리 세 사람이 한자리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생일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단순히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된 거였어요. 그 생일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이 마음을 연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태수 씨가 정말 세심하게 딸을 배려해 주시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딸이 태수 씨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태수 아저씨, 커피 드실래요? 정말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태수 씨도 고마워요. 그럼 한잔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수 씨가 딸의 직장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태수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셨어요. 서울 생활이 힘들죠. 저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태수 씨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딸도 그런 태수 씨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주말이면 태수 씨가 저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함께 TV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특히 태수 씨가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딸이 와, 태수 아저씨 요리 진짜 맛있어요. 하고 감탄하면서 태수 씨를 완전히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딸이 태수 씨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게 되었어요. 아저씨, 이번 주말에도 오세요. 엄마가 혼자 있으면 심심해하거든요. 하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딸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된 거였거든요. 딸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태수 씨와의 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태수 씨도 딸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딸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항상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딸이 서울에서 힘들어할 때는 전화로 격려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갔어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계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집 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4년 동안 정적만 흘렀던 집에 다시 활기찬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어요. 저녁 시간이면 거실에서 세 사람이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딸도 서울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태수 씨도 회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셨어요. 때로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의암호 주변을 걸으면서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 이웃들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좋게 봐주셨어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보기 좋다. 따님도 좋은 분을 만나셨네. 하며 축복해 주셨어요. 딸도 이제는 친구들에게 태수 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분이야.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고 배려 깊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태수 씨의 진실된 마음과 딸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결국 모든 걸 해결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와 태수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닌 서로의 진정한 반려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 되면 태수 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려요. 그럼 저는 웃으며 문을 열어드리고 함께 아침 식사 준비를 해요. 예전에는 혼자 먹던 쓸쓸한 아침상이 이제는 둘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함께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가요. 예전에는 혼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태수 씨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세요. 시장 상인들도 이제 저희를 부부로 알고 계세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오늘 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어때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장을 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장 보는 것도 일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트가 된 거예요. 오전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점심때가 되면 다시 만나요. 간단하게 식사를 같이 하거나 가끔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저희를 자연스러운 커플로 받아들이세요. 오후에는 태수 씨가 회사 일이 있으실 때도 있고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저녁이면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태수 씨와 저는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오늘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딸한테서 전화 왔는데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온대요. 이런 평범한 일상 대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에요. 4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이제는 매일 저녁이 기대되고 즐거워요. 주말이면 더욱 특별해요. 딸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춘천 시내를 함께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태수 씨가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하고 제안하시더라고요. 57세의 연인과 여행을 간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더라고요. 다음 달에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태수 씨와 함께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대돼요. 태수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경 씨 덕분에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하고 자주 말씀하세요. 59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신 태수 씨에게도 저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딸도 이제는 완전히 태수 씨를 받아들였어요. 엄마, 태수 아저씨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시작이 되어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라서 더욱 깊고 진실하고 성숙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태수 씨는 옆집에 계세요. 저녁 준비를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만남에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57세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따뜻하고 소중한 사랑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감사합니다.